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제 연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에 재직 중인 신은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제 소개 슬라이드를 맨 처음에 항상 넣는데요.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요. 이후에는 여러 기관들을 거쳐서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재직 경제학과 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예, 제 주요 연구 분야는 요즘에 또 핫한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와 같은 내용들도 하고 있고요. 오늘 김덕규 교수님께서 또 토론자로 잘 오셨지만 그 실험 경제학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계속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기 김덕규 교수님 같은 분들께 이렇게 오늘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일련의 연구들을 조금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요 이제 그 인용문은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이라는 경제 분야의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린 논문의 이제 첫 문장에서 하나 가져온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학부생 때 200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실험 경제학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2010년 연구만 본다 하더라도 실험 경제학이라는 것이 이미 주류 경제학에 통합된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사실이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자들이 계속 이 실험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계속해서 발달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실험 경제학이라는 것은 결국 과학 실험이라는 것의 한 일종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좀 거창한 이야기를 쓰긴 했지만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자동차가 새로 나오면은 이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성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VCA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과가 잘 되면은 저희가 높은 안전 등급을 부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이건 좋지 못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하는데, 실험 경제학이 그런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뭘 테스트할 거냐라고 할 건데, 오늘 저희가 모인 핫한 주제인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는데, 과거는 아마도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부르는, 저희가 ANI라고 부르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즉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를 다 사용하고 계시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특정한 종류의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이미 받고 계셔 왔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10년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단계는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가지고 저희가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로 있고, 그 단계의 첫 단추로서 이제 오픈 AI의 GPT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율주행도 AGI의 한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나가는 최종 뭐 방향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가지고 저희가 공상과학영에서 보던 모든 것을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잘하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가고 있겠죠. 그럼 제가 GPT가 얼마나 과연 현재 단계에서 일반 지능에 가까울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찾은 이인데요. 지금 화면에 제가 이런 걸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상한 수식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교수님과 이제 연구 이야기를 하다가 이 항등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기는 이거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GPT의 가장 최근 버전에 주면요, 증명을 해줍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맨 윗줄에 뭐라고 썼냐면은 프롬프트에다가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증명하거나 혹은 증명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거나, 저는 완전 오픈 퀘션이고 그냥 수식을 하나 던져주고 증명하라고 했더니 GPT가 아주 잘 증명을 합니다. 예, 예, 그 아주 잘 증명을 하고요. 증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는 저희가 복잡한 내용이 나오면은
예전에 막 찾아보기도 하고 다시 교과서 보고 아는 사람에게 질문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앉아서 책상 위에서 사실상 무료로 제일 중요한 점은 사실상 무료로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태스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PT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소위 API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생성형 AI 그중에서 특히 이제 GPT를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GPT의 API를 활용해서 직접 GPT 모델을 호출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대답을 가지고 제가 비즈니스에 활용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이제 생성형 AI가 API를 제공하진 않지만 이 오픈 AI가 만든 GPT 같은 경우는 API를 제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비즈니스 기회로 창출을 하고 있고 저 같은 이제 실험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지능으로서의 GPT의 역할을 한번 상정을 하고 GPT에게 다양한 종류의 행동 경제 실험의 태스크들을 한번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한번 시켜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뭐 다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이 GPT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제로 마지널 코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데 이 GPT를 개인 재무 설계사로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하는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굉장히 초창기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미 뭐 다루고 있었던 어떤 화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전 연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울대학교 최준주 교수님께서 만드신 아주 잘 확립된 행동경제 실험이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행동경제 실험을 가지고 GPT에게 다양한 종류의 이제 태스크를 시켜봤습니다. 특별히 어떤 종류의 태스크를 시켜봤냐면요.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한 데이터를 GPT에게 주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좋아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너가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자산을 추천해 줄 거냐라고 추천 시스템으로서의 역량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만약에 저희가 굉장히 그 능력 있는 개인 재무 설계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어떤 주식들을 그동안 제가 앱에서 사용했는지를 데이터를 주면은 설계사분께서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대 이익을 좀 높이려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저의 선호를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 선호에 맞게 만약에 제가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은 고객님께서는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이 크시니 안전자산에 이제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은 반대의 경우에는 더 리스크를 테이크 하시더라도 더 수익률을 높이는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겠죠. 과연 그런 종류의 능력이 GPT에게서 발현이 되는가를 저희가 아주 잘 컨트롤되는 상황에서의 행동경제 실험으로 봤더니요. 저희가 GPT가 그런 종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GPT가 만능인가?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보이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의 토픽은 아니라서 조금 넘어가고 그러면은 추천 시스템으로서 뭔가 잘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궁금한 질문은 그럼 저희가 자연스럽게 과연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의 추천을 보면은 그 인공지능의 추천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 첫 번째는 GPT 같은 경우만 해도 하나의 모델이긴 하지만 이 모델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축사 시간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은 모델의 패러미터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추천하는 패턴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행동경제 실험을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과연 GPT가 추천을 하는 이 행태가 얼마나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T의 추천을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과연 의사결정에 실제로 그걸 반영을 할까? 누군가는 인공지능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인공지능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잘 반영을 하는지를 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이 추천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이로운가라는 관한 저희가 소위 이제 웰페어적인 질문입니다. 예, 축사 시간에 정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GPT가 사실상 제로 마지널 코스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금융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 제가 뭔가 운영을 잘 하고 싶어도 내가 전문 관련 지식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안전한 자산에 대해서만 계속 퇴직연금 상품을 자기의 가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GPT의 추천이 개별화를 했을 때 너무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조금 리스크를 가져가더라도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은퇴까지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리스크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종류의 추천을 했을 때 누군가는 베너핏을 볼 수 있고 베너핏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금융 문해력이 낮은 사람이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룹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 질문 2와 엮으면은 그렇게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연 GPT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 설계는 아주 표준적인 2x2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GPT의 버전의 스테빌리티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버전을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두 개의 최근 버전인 GPT-4 터보와 GPT-4 옴니를 사용했습니다. 둘 사이 간에 어떤 특별한 우열 관계는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열 관계가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성형 AI라는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과연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런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제공해 주면은 사람들이 이유에 더 이렇게 잘 설득이 돼 가지고 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유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공하지 않기도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에 왼쪽도 두 가지 해서 총 네 가지 그룹으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화면에 뭐 저희가 실험 참여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400명의 성인 남녀 35세에서 55세까지 사이에 실제로 확정 기여형 연금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실험 참여자들만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문해력, 뭐 위험 선호도, 시간 선호도 이런 정도에 대한 저희가 질문들도 잘 수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험 분석 계획 같은 경우는 유펜 와튼 스쿨에 있는 asPredicted.com에 미리 사전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저희가 어떤 체리 피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공식력 있는 기관에 잘 사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냐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C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퀄리피케이션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한번 저희가 상품 목록을 드리고요. 그 상품 목록에서 자기가 마치 실제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려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먼저 태스크를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브젝트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4개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을 하고요. 이제는 GPT의 추천을 보여드리고 나서 예전에 그 자기가 골랐던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 서베이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문해력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내가 실제로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내가 보고 있는 의사결정 상황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게 스크린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 투자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가지 퇴직연금 상품을 이제 실제 그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동경제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험에서 포인트를 얻으시면은 실제로 본인께서 이제 그 돈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인센티바이즈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그러면은 상품을 보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11개 상품을 저희가 그럴싸하게 잘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요 상품 그 연금 실험 디자인은 오늘 토론해 주실 김덕규 교수님께서 예전에 저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진행했던 연구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리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의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과 위험 등급,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표준 편차, 그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투자 비중 이렇게 정보들을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3개월부터 3년까지 단기 수익률부터 장기 수익률까지 다양한 정보를 좀 볼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위험 등급을 이제 가장 낮은 위험 등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매우 높은 위험 등급까지 저희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상품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률이 낮습니다. 뭐 크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 편차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적인 어떤 리턴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서 극단적으로 상품 12를 보시게 되면은 3년 수익률, 일종의 장기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위험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각각의 참여자들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에서처럼 이제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사실 반영해야 퇴직연금 상품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당장 뭐 내일 이게 저희가 숏으로 저희가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봐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기대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를 좀 정보를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수수료도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1.2%와 0.6을 더하면 1.8이 되고 상품 1에 대만 내가 만약에 완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면은 명목 수익은 증가하겠지만 실질 수익은 예를 들어서 장기 수익률 2.51을 3으로 나누면은 1.8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 1에다만 자신의 모든 그 퇴직연금 상품의 그 투자 비중을 100을 넣는 것은 사실상 실질 가치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상품들의 모형을 저희가 잘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이 투자 비중을 내가 100개의 토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100%를 이 11개의 상품들에 어떻게 나누어 담을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그 이론에 이제 잠깐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학부 시간에 배우는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 위험 평가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보시면은 각각의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놨고요. 세로축에는 이제 얼마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1개 상품들을 점으로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 맨 왼쪽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상품 1을 의미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사실상 0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위험이 거의 없는 거죠. 하지만 실질 기대 수익은 지금 0 이하에 있으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4 같은 경우는 여기 속해 있고 그다음에 상품 8, 그다음에 상품 11 이렇게 대표적인 상품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효율 efficient frontier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요 선은 뭐냐면은 이 상품들을 다 잘 어떻게든 조합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금융 포트폴리오로서 여러 가지 그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 선의 왼쪽 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섞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조합은 요 선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저희가 이제 GPT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내야 되는데 제가 요 파트는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GPT와 이제 소통을 할 때에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챗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자연어를 이용해서 하지만 GPT 모델을 사용할 때는 어떤 종류의 태스크를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세 가지 롤로 구분해서 조금 그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롤, 어시스턴트 롤, 그다음에 유저 롤이라고 하는데 챗 GPT는 저희가 아무거나 쳐도 이 세 개의 롤을 알아서 이게 플랫폼에서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직접 모델을 호출할 때는 요거를 좀 분류를 해야 되겠고요. 요 관련 내용은 제가 자료집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좀 더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로축에는 포트폴리오들의 이제 분산을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이제 실질 기대 수익률을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효율적 선이 있고 프론티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상품 1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위험인 자산은 여기, 상품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관찰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을 보여주면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평균적으로 구성을 하는가 한번 본인들께서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만드시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까로 생각하면은 여기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요 네모난 검정 색깔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저희가 임의로 어떤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에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퇴직연금 상품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요청을 드리면은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GPT에게 추천을 한번 했습니다. 아까 GPT의 버전이 두 개가 있었죠. GPT-4가 있었고 GPT-4 터보와 GPT-4 옴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터보 버전에게 추천을 부탁했을 때는 요 파란색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비교를 하면 어떤 특징을 보실 수 있냐면은 분산은 더 크고 그리고 리턴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을 테이크해서라도 좀 더 수익률을 높이는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GPT-4 터보 버전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은 종류의 질문을 프롬프트를 전혀 바꾸지 않고 모델 좀 더 나중에 나온 모델인 GPT-4 옴니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빨간 색깔 점처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대표성 있는 사람의 퍼포먼스와 비교하게 되면은 좀 더 위험은 덜 가져가려고 하고 당연히 그의 결과로서 리턴도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GPT 모델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학습하는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튜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상이한 버전이 있는데 하나의 버전은 일반 저희가 대표성 있는 소비자와 비교했을 때 더 리스크를 테이크하라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다른 버전은 더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말라라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의 선호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성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버전에 따라서 분명히 상이한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파란색이 GPT 레코멘데이션인데 터보 버전이고요. 여기가 옴니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바꾸느냐? 자, 까만 점 같은 경우는 추천 없이 내가 그냥 선택을 한 거였고, 자, 두 번째로 추천을 받고 나서 파란 색깔 추천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요 파란 색깔 점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GPT가 추천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것이 내 선호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들을 이유는 전혀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참고하기 때문에 GPT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조금 따라가게 됩니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PT가 그럼 더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말라라는 추천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실제로 그거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더 테이크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추천을 보여주게 되면은 추천이라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효과가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 효과가 있냐면은 결국은 추천을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동을 한다. 모든 것은 지금 평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할 텐데 로보 어드바이저의 특성에 가깝게 사람들은 실제로 바뀔 거라는 것이고 이것이 금융시장으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확대하게 된다면은 AI가 뭔가 추천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따라서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과연 이 AI들은 어떤 식의 추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에게 뭔가 가이던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PT-4 터보를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11개의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 11개의 상품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에는 상품 1부터 상품 10일을 나열하고 세로축에는 평균적으로 아까 100개 100% 중에 몇 퍼센트나 해당 상품에다가 추천을 했는지를 제가 그래프로 표시해 놨는데 검정 아이고 검정 색깔 요 박스는 뭘 의미하냐면은 GPT가 추천한 컴포지션을 의미하고요. 빨간 색깔은 그 추천 없이 사람이 혼자서 했을 때를 나타내고 이 회색깔 바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추천을 받고 나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 검정색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은 GPT의 추천은 이렇게 검정 색깔로 표시돼 있고 추천이 없었을 땐 빨간색인데 추천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1번은 내가 좀 덜 써야겠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GPT-4 터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위험 선호적인 추천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위험 선호적인 추천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보면은 이 상품 11에 대한 웨이트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11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 추천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11번째 보시게 되면은 추천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빨간 색깔로 했었지만 추천을 보고 나니 굉장히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네. 따라서 나는 많이 더 넣어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검정 색깔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버전 간의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아까 GPT-4 터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한다고 했었고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이 11개 상품을 사실상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것과 같은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GPT-4 터보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줄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정자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상당히 많이 넣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자신의 그 상품 1에 대한 비중을 별로 바꾸지 않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상품 11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본인의 그 비중을 높이게 되고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11에 대한 비중이 사실상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11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을 받게 되면은 그 추천의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행동을 따라간다라는 내용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 사실상 제로 마지널 코스트로 사용하시는 개별화된 로보 어드바이저를 가져오면은 누가 도움을 받을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효율성에 관한 매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매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상품 1에 100%를 넣어도 제가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혹은 분산과 리턴은 저 0 근처에 있는 저 점이 되겠죠. 지금 제가 이거 리턴이 잘 안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내가 뭔가 열심히 잘 하면은 더 뭔가 잘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이 정도의 빨간 색깔 점으로 표시되는 변동성과 기대 수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상품 1 대비 리스크는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리턴은 좀 더 높인 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빗변의 기울기가 얼마나 크냐를 저희가 얼마나 리스크와 리턴의 그 긴장 관계를 잘 해결을 했느냐라는 것으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저희가 샤프 레이시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람들마다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했을 때 이 샤프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지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넘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는 낮은 효율성의 상품을 선택한 집단에 대해서 아까의 그림을 똑같이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상품 4 같은 경우가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상당히 아까 효율성에 가까운 상품이 되겠죠.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 4 같은 경우는 적당히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도 적당히 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이 효율성이 낮은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를 봤더니 이 상품 4 같은 경우를 추천이 없을 때는 사실상 잘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과 8, 11 요 정도를 많이 투자를 했지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4에 대해서 별로 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GPT가 4에 대한 추천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4를 더 많이 넣게 돼서 본인의 효율성을 더 높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 없이 했을 때 이미 혼자서 잘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상품 4에 대해서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GPT의 추천을 따라서 좀 내려가긴 하지만 그렇게 별로 얻을 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GPT의 추천이라는 것이 이미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빠르게 요약을 드리면은 포트폴리오 효율성 측면에서는 버전 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아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요 찢어지는 긴장 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험 참여자들에게 추천을 보여주면 추천에 따라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함의도 있고 한데 이제 저희 연구는 이 AI라는 것의 기술이 금융 분야에서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관한 행동경제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터로부터 사람들의 선호를 학습하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추천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게 되는데 특별히 금융 문해력이 낮거나 혼자서는 뭔가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추천을 보여드렸을 때 그 추천에 사람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연구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AI 관련 연구에서도 저희가 했던 것처럼 행동경제 실험의 방법을 계속 적용해서 서비스 정책 그다음에 규제에 관한 그 스케일업 전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좀 활용을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손재희입니다. 앞서 신 교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거기에 집중하냐고 제 발표 내용을 거의 살펴보지도 못한 상태로 나왔는데요. 앞서 교수님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AI를 활용한 로봇 어드바이저인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때 성능이 괜찮은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조금 이제 업을 좁혀서 이제 보험 산업, 보험업에 집중을 해서 생성형 AI를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보험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AI가 금융보험업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간략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업권에서 AI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슈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AI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오래전에 나왔고요. 그 이후로 인제 계속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디벨롭이 되어 왔고 최근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성형 AI가 그러면 인제 금융보험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네,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서 사업 내에서 어떤 문제가 페인 포인트가 생겼을 때 그러면 AI 전문가가 이것을 솔루션을 제안을 하죠.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업 내에서 그 기업 내에서 AI는 전문가가 직접 다뤄서 솔루션을 각 필요한 부분에게 제공을 해 주는 그렇게 활용을 해 왔다면 이 생성형 AI가 의미가 있는 것들은 이 생성형 AI는 아시다시피 자연어로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이 내 옆에 AI를 두고 직접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임직원이 AI를 활용해서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 경험의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무슨 최근에 뭐 정보를 획득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품을 구매를 할 때 많은 서칭을 하게 되고 사실 구매도 많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이 생성형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정보나 아니면은 플랫폼들이 AI 비서를 통해서 탑재가 되고 개인은 소비자는 다른 거를 검색할 필요도 없이 개인화된 AI 비서와 소통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매를 할지 어떤 정보를 획득할지에 대해서도 AI 비서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이 소비 경험, 즉 AI 비서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최초의 접점이 결국은 AI 비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아무래도 이 생성형 AI가 어떤 우리 업에 있어서의 산업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험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나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 음성들을 바로 생성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닌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 기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석을 할 때 코드를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해서 생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나 동영상 부분들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계사 교육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정 같은 부분들도 이제 검색해낼 수 있는 것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음성 생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보험업에 있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캐테고라이즈를 해보면은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험 산업 내에 가치 사슬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전통 보험 산업에 있어서는 고객을 접촉을 하고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인수 심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그 심사를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AI를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 고객의 위험 관리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번, 2번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산업이 직접 AI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면 다음 부분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보험업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AI를 당연히 쓰게 될 텐데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AI를 활용할 때 사실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산업에서 AI를 활용했을 때,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들은 이제 보험업이 보장하거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상해 혹은 물적 손해 이런 것들을 보험업이 보장을 하거나 아니면 케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보험 산업 내에 직접 활용, 그다음에 타 산업 내 AI 활용 이렇게 큰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포커스를 둬서 전통 보험의 가치 사슬 내에서 글로벌 보험사들이 어떠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통 보험 산업의 이제 가치 사슬에 보시면은 사내 업무 지원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판매, 마케팅, 그다음에 언더라이팅, 보험금 청구와 지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가치 사슬 내 보험업이 진행하고 있는 역할들인데요.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내에 여러 가지 조사나 기획서 작성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업무의 정확성이라든가 속도를 개선을 할 수 있겠고요. 판매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판매자들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일 텐데 이런 과정에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판매 과정을 자동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고객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해야 될 대상들의 위험을 가장 잘 파악하는 부분들인데요.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심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자동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보험금 청구 들어온 것들이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하면은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일단 고객의 대응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고객의 다양한 질문과 상담에 자연스러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실 그 포인트는 이게 직접 판매에는 사용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고객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 활용은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위험을 이렇게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글로벌 보험사들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보험 중개사인 파나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 설계사용 AI 도구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 사항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설계사가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설계사가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판매 자체인데 지금 보여드린 부분들은 판매자 혹은 고객 상담사의 이제 훈련과 같은 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왼쪽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에 있는 다이치 프론티어가 활용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사례입니다. 사실 상담사들은 고도의 이게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숙련된 고객 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크고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들은 이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훈련들을 많이 하고 또 교육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는 편인데 이 다이치 프론티어가 하는 것들은 신입 고객 상담사가 들어오면 훈련된 상담사가 필요 없이 어떤 앞에서 이렇게 롤플레잉 시스템을 마주하게 되고 이 롤플레잉 시스템 안에서 가상의 고객을 마주하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이 신입 상담사는 어 자신이 상담하는 말투 혹은 사용하는 언어 요런 것들이 각각 계속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상담이 끝나게 되면은 거기 앞에 인제 스코어링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사실 이 경우는 어떤 이 신입 고객 상담사가 훈련을 어떤 고객 고숙련도의 상담사가 필요 없이 이 최 그 사 여기 롤플레잉 시스템 안에서만 하게 되면은 나의 능력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참 재밌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라이팅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면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활용이 아직 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는 이제 제보사를 중심으로 지금 언더라이팅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뮤리클리나 이제 스위스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언더라이팅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정보를 빨리 언더라이터에게 제공을 하고 언더라이팅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부분인데 이 뮤니클리와 스위스리 같은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이제 언더라이터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내가 언더라이팅 가이드에 맞춰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편리하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봐야 되는 심사해야 되는 심사건에 필요한 정보들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네,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플랫폼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판매와 마찬가지로 이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언더라이팅을 챗 GPT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실제 언더라이터가 할 때 보조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언더라이팅에 대한 보조 역할로서의 생성형 AI를 할 때 이제 그 제보사들의 활용인데, 사실 실제 보험사들은 제보사들이 제공해 주는 플랫폼 외에 사실 이 인슈어텍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외 인슈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더라이팅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데이터를 분류를 하거나 특히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정리와 이제 그런 것들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루트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 식스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언더라이팅을 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해서 언더라이터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로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입니다.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들어오는 청구 역량들이 청구 건들이 사실 이게 정확한 것인지,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불할 때 지불되는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그 건에 대한 팩트, 그러니까 사고 영상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 그 건에 대한 어떤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보험사 중에서도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부분들이 인제 오른쪽에 보시는 트래블러스라는 미국의 손보사인데요. 이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러 가지 사건이 들어오면은 이제 보험금을 지출을 해야 될 텐데, 특히 인제 재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출을 할 때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심도 같은 것들을 사실 그 심사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제 항공 사진을 찍고 이것들을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을 하고 손실액을 추출을 해서 이제 손해 사정사가 이것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녹색 표시가 된 것들은 '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표시하고 있고,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 사실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 앞서 보여드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보험사들이 이런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특히 이제 보험사의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그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설명 가능성, 신뢰성, 편향성, 그리고 개인정보, 사이버 리스크, 이런 측면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딥러닝 즉 생성형 AI가 되게 정교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루트에 의해서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을 때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뢰성 같은 부분에도 사실 이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결과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정확도도 네 100%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실수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아? 이라는 게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편향성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이슈도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제너레이티브 AI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AI를 활용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우려 플러스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환각, 이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사실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거 좀 확인되지 어렵지만 진실인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생성형 AI 뭐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어
뭐 그 가짜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생성형 AI라는 고도의 기술화된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은 사실 생성형 AI를 통해서 혹은 AI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이슈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외에도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AI를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일단 사내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제 사내 업무 지원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내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내 데이터를 일단 표준화돼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사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영역별로 굉장히 다른 포맷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표준화시킬 수 있을까? 표준화가 돼야 사실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네, 이것을 활용을 고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일단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케팅 관련해서도 사실 그 판매나 아니면 고객 응대에 챗GPT를 많이 사용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할루시네이션을 야기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들도 고민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언더라이팅이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 요거 관련해서도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민감 데이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플러스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훈련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해야 되는 데이터 자체가 민감 데이터일 수밖에 없고 보험사 입장 혹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접근성도 약간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제 그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비용 문제죠. 굉장히 비싸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 적용에 따른 결과가 부당한 심사를 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인수 거절 혹은 이제 보험 소외까지 야기된다면은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퓨테이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제 그 인력 수급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급 IT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내 임직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직접 AI를 활용을 할 때 보험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 방안에 대해서 네, 제시를 해 봤습니다. 일단 그 판매나 고객 응대에 활용되는 AI 기반 챗봇이 야기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그 점검 이것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적합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사전적으로 점검을 많이 해야 되고요. 혹시 인제 이런 것들이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면은 어쩌면 제너레이티브 AI뿐만 아니라 그 전 버전 약간 규칙 기반의 AI도 동시에 활용해서 그 어떤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들을 줄이는 것도 이제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민감 데이터나 보안 이슈 혹은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금융사가 굉장히 무겁고 그 값비싼 그 시스템을 직접 도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은 금융사의 역할에 맞게 금융사 특성에 맞게 보험사가 원하는 어떤 특성에 맞는 경량화된 모델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좀 구축하려는 노력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세 번째 이제 데이터와 저작권 이슈나 아니면은 설명 가능성, 투명성 혹은 이제 활용했을 때 결과가 인제 보험 소외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들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사 내부에서 인수나 보험금 지급 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수나 아니면은 종류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융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험사 내부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떤 제안을 해 보는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인제 정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 데이터의 출처나 아니면은 요런 것들을 인제 관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내에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관리의 표준 구축이라는 부분은 한 회사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계와 이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그 내부에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의 학계나 아니면은 다른 업계의 도움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참고로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뮤니클리가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좀 더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뮤니클리는 AI 혹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임직원의 교육과 아니면 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뮤니클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학계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임직원들이 학습하기 위해서 영국 독일의 이제 연구기관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서포팅을 하거나 어떤 관련 기술을 개발할 때 같이 참여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교육 당연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이 자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단계를 나눠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이제 좀 고려를 해봄직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일단 기존 AI와 생성형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성형 AI는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도구로서의 AI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소비 방식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활용 현황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직까지 보험 산업 내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은 아직 본격화된 상황은 아니다. 사내 운영 효율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객 응대라던가 심사 이런 것들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어드바이더 같은 부분들도 어떤 우리가 이 신뢰를 할 수 있고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다양한 잠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험, 금융 업권에서는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사용의 정확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통적인 그 협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문 인력 확대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